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노유진 정치카페 35회 타임라인인데요.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월 26일 오후입니다. 오늘 두 꼭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득세 연말정산, 이른바 13월의 뭐 세금이라고 지금 난리인데, 정부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나?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 개편도 일부 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를 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조금 더 간단한 것이 소득세 연말정산 문제여서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폭락으로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갤럽이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1,000명 정도를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이제 잘하고 있다가 30%, 잘 못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가 60%. 근데 정확히 일주일 동안에 5%가 잘하고 있다 해서 잘 못하고 있다로 이동을 했습니다. 30대 60으로 부정평가가 2배로 늘어나서 취임 이후 최악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분석가들이 드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주로 첫 번째는 측근들 인사전행, 뭐 십상시 파문 등등과 연계된 대통령의 신년구상 기자회견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배값, 이것 때문에 일부 고령층에서 좀 뿔이 났다, 그런 분석이 있고요. 세 번째가 소득세 연말정산, 여기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 근로소득자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사실상의 증세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담배값하고 뭐 증세 문제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인데, 그래서 지금 이 소득세 문제 때문에 정부가 사방에서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조정동 이런 보수 신문까지도 막 대통령을 때리고 있고 정부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맞을 만한 짓인가요, 이게? 그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반영된 지난 소득세 개편 전체를 다 싸그리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들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거라거나 이런 대단히 전향적이고 필요하지만 그동안 못 해왔던 그런 이제 세제 개편을 제대로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왜냐하면 무엇을 어느 정도 공제를 갖다가 추가하거나 뺄 경우에는 얼마가 달라지는가 이런 데에 대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공개를 안 한 거죠. 기재부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이 독신이라거나 또는 다자녀 가구 자식을 둔 집 가정의 어떤 소득공제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삭제해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를 야기시킨 지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보면은 정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정세의 형평성의 문제. 왜 더 많이 버는 고소득층 내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더 내라 하느냐. 그런 어떤 반발감이 일단은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타임라인 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거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좋은 개선이죠. 좋은 개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거,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 액수에서 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가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 세율이 높게 세율이 올라가게 누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면 과표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전체 소득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일단 안 빼주고 세금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 액수만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개편입니다. 그 개편 자체는 뭐 옳은 방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개편을 했냐 하면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지난 5년치,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국세 통계를 분석을 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총급여 4천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1인당 세부담이 13만 원 늘었어요. 4천만 원 이하는 1년에. 6천만 원 이하는 9만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가 6천만 원 이하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세금이. 반면에 8천만 원 이하는 2만 원 줄었고 8천만 원은 이하 2만 원 줄었고요. 연소득이 1억 원은 38만 원이 줄었고요. 2억 원은 188만 원이 줄었어요. 5년 동안 해마다. 예. 그럼 3억 원 이하는 185만 원 줄었어요. 한 해. 그러니까 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2년 차부터 박근혜 정부 1년 차까지 이때가 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예. 이루어진 건데요. 이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세 하나만을 놓고 볼 때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줄었고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늘었다. 이게 지금 이 통계 결과 나오는 거예요. 부자감세 서민 증세가 돼버린 그렇죠. 거죠. 소득세 자체에서 소득세에서도 이미 나타난다는 거죠. 근로소득세에서 부자감세 서민 증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고도 필요한 변경이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바꾼 것이 효과가 어떻게 났냐 이렇게 본다면 정부에서 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신뢰성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낙년 교수가 이제 소득분배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분이에요. 이분이 2014년 귀속연도 소득세제 개편 영향을 분석한 걸 보니까 연소득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위로는 증세, 그 이하로서는 감세 효과가 난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근로소득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아직 2, 3만 원 정도 뭐 더 내고 이런 정도고 이제 상위 10% 그러니까 7천만 원 이상에서 세금이 이제 연평균 한 130만 원 정도 증가한다. 그 밑으로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만약 이 정부 주장이 맞다면 사람들이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근데 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유가 뭘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꼼꼼하게 찾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한마디로 말을 하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꿀 때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가 순증되지 않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낸 만큼 밑으로 깎여. 예, 밑으로는 깎여져 가지고 똔똔이 돼야 사람들이 증세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최소한 아니면 명목 임금 상승률 그거만큼 올라갔던가. 이제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 멈췄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번 2014년 귀속연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세 세수가 1조 원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1조 내외 정도가 순증이 될 것이다. 이거는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세수 순증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관료들이 이거를 전환을 하면서 세수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서 가상 실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나? 예컨대 뭐 이제 피부양자 기초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얼마쯤 5천만 원 연봉인 사람 얼마 내고 얼마 더 낸다 덜 낸다 6천만 원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감췄어요. 실제로 약간 증세가 되도록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애초에. 자체가. 이제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다자녀 가구도 이제 손해가 많다고 그러고 독신 가구도 손해가 많다고 그러고 다 우성이에요. 이유를 봤더니 지금 저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이요. 기초공제 이런 피부양자 기초공제 이런 것 영향도 크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에요. 이 근로소득 공제율이 뭐냐 하면 연봉 5천만 원인 어떤 노동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연봉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도 해야 되고 점심부터 사 먹어야 되고 예. 그 연봉을 버는데 들어간 비용을 추정을 해서 이것을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소득 액수에서. 근데 이건 이제 소득 계층이 낮으면 뭐 한 80%까지 비용으로 그렇죠. 해줬고요.
그다음에 높으면 5%까지만 해줬고 뭐 억대 연봉 이런 사람은 그렇죠. 500만 원까지 밥 해주는 먹는데 거죠. 예, 출퇴근하는데 돈이 2배로 드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소득에 따라서 최저 5%,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줬다고요. 아예 이제 명목 소득 중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서 빼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최저 2%, 최고 70%로 축소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 적용하던 사람을 70%로 세액공제를 줄이면 소득공제를 그러면 소득이 10% 증가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요. 그렇죠. 당연히 소득세가 늘어나는 거죠. 덜 깎아줌으로써 생긴 덜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액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얼마를 세액공제를 해줘야 될지 이거 정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율을 5 내지 80%에서 2 내지 70%로 낮추었을 때 여기서 이제 세금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해주는 소득 세액 공제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2월 달은 안 그래도 보너스가 없는 달이잖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2월 달 급여가 적어요. 적고 또 설이 끼었잖아요. 지출은 많아요. 근데 지금 더 주지는 못할 망정 2월치 봉급에서 지금 까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휴가 주면서 며칠 쉬라고 그 전에 없던 휴가 주면서 집에서 할 일 엄청 넘겨준 거야. 집에 가서 이거 해와. 해와.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면이 있는데 특히나 이게 오바마 케어 때도 보면은 그 인터넷으로 다 신고하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 새로운 예. 그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신고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신경질 내고. 예, 접속도 안 되고 이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이게, 있었더라고요, 밖에 가지고 진짜. 앉아가지고 뭐 한 시간씩 이렇게 몇 시간 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하고. 연말정산 간편 신고 사이트가요. 이게 접속 불량에다가 오작동에다가 오류에다가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짜증이 더 얹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노 대표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근로소득세를 올린 거예요, 사실은. 올렸는데 법인세는 그냥 놔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한 30년 동안 가계소득 비중이 80%에서 60%로 내려왔잖아요. 전체 GDP 중에서. 네, 기업소득. 안 그래도 기업소득은 지금 뭐 10몇 프로에서 거진 30%로 올라가 있는데 이 와중에 기업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거 그대로 놔두고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돈 내야 될 기업들은 더 안 내고 봉급쟁이들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10억 이상 되는 9억 이상 되는 부동산 가진 사람 세금 깎아주면서 예. 담배 샀다고 세금을 2,000원씩 이렇게 올린 데 대한 이제 그걸 공정하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그 개정된 방향은 맞아요. 옳은 개정된 거예요. 법안은 자체는 맞고 거기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약간 욕심을 낸 거죠.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는 법만 통과시켰고요. 법만 통과시켰고 이 국회에서 밑에 딸린 시행령 정부에서 별표에 딸린 이 소득공제 액수랑 이 숫자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조금 욕심을 낸 거지. 약간 그렇죠. 증세를 하려고. 국회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지. 전체적인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막 민심이 폭발하니까 바로 꼬리 내렸죠. 새정년에서 이런 엉터리를 통과시킨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도 통과하는. 아니 이거를 세금 폭탄이라고 막 그러는 거는 세정치연합에서 정말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이게 거죠. 지적할 부분만 딱 지적하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소급해가지고 이제 명목 소득 상승률만큼만 근로소득세가 순정되도록 조정해라. 그리고 빨리 이제 정부에서 시뮬레이션 도표를 갖고 와라. 그래서 임시국회 열려면 곧바로 이거 소급해서 처리해서 2014년 귀속분부터 곧바로 바로잡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핵심이겠죠. 그 지금 새정치연합은 대응이 아주 즉자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아니 그 법안에 그 법안에 서명한 사람까지도 저희가 비판하고 그런 있더라고. 사람들이 마치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알았는데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는 국회 책임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시뮬레이션까지 직접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잘못한 거다. 그런 거고 이제 이 잘못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라면 생긴 만큼은 뭐 몇 프로가 되었던 그건 정부에서 빨리 시정 조치를 강구해서 진심으로 이거를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문책할 공무원들 문책하고요. 그렇게 하면 복구될 걸로 봅니다. 물론 대통령은 안 들으시겠지만. 두 번째 꼭지는요.
이완구는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정부와 청와대 개편을 했습니다. 우선 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을 했고요. 청와대에는 소폭의 개편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켰고요.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 있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냥 유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2부속실을 폐지했기 때문에 1, 2부속실을 합친 부속비서관. 승진하셨네요. 부속은 부속이네요. 더 세졌어요. 업무가 더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작은 부속이 2부속실 큰 부속 된 예, 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은 홍보비서관으로 이게 이제 경호 일정 담당하던 분인데 갑자기 뭐 홍보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홍보비서관으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경호급 홍보하겠다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승진시켜서 수석으로 기용했는데요. 이 사람 특수부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주임검사입니다. 아주 멋진 인사를 했습니다. 수석들은 정책조정수석에는 KDI 원장을 했던 현정택 씨. 이분은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성향의 인물이고요. 미래전략수석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 정보대학원 조신 원장을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보단을 임명을 했습니다. 특보단에는 아주 검찰총장을 지내신 70대 고령의 이명재 씨를 민정특보, 그다음에 SBS의 기획본부장을 했던 김성우 씨를 사회문화특보, 그다음에 안보특보에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인 임종인 씨를 임명을 했고요.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홍보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보단의 지금 위용이고 정무특보는 아직 이제 지명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지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인사 개편에 대해서 이제 리얼미터에서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23일 날. 국민 평가를 보니까 미흡하다가 48%, 잘했다 31%, 미흡하다가 약 15% 넘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고요. 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잘했다가 66.3, 미흡하다가 17.1 그런 정도고요. 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반응이고 이 국민 여론은 앞으로 이 특보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뭐 향후에 또 정부나 청와대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며 지금 총리 지명을 받은 이완구 씨가 청문회 국면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완구 씨가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노 대표님은 좀 아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17대 때 같이 안 있었나요? 뭐 그때 17대 때 뭐 있어도 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달라가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수완이 좋고 충성 잘하는 아주 이 여당적인 분이죠. 17대 때는 국회에 안 계셨네요, 이분이. 지사하고 있을 때인가요? 청문회 뭐 앞서가지고 벌써 그냥 선제적으로 뭐 의혹 해명하고 뭐 이렇게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우선 이완구 씨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건데 두 분도 정확히는 모르시죠, 어떤 사람인지. 예, 뭐 굵직굵직한 그 경력만 알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충청도가 총리 전문 지역이 도라는 걸 아시죠? 예, 그건 그렇죠. 충청도가 총리를 많이 배출해요. 제일 유명한 총리는 역시 JP 김종필 총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 같은 분도 있고요. 근데 이 이완구 씨는 고향이 충남 청양으로 이해찬 총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예, 청량이 이러다가 보면 청양군이 총리 전문 군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대전중학교 나왔고요. 서울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 동문이네. 동문이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단국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학력이 이런 정도인데 재밌어. 양정고등학교를 왜 갔냐? 경기고등학교를 2번 떨어져서 양정고등학교를 갔다고 그래요. 양정고등학교 좋아서 간 겁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왜 갔냐? 서울대학교를 2번 떨어져서 성균관대학교를 갔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학력 그리고 이제 절치부심 노력을 해서 1974년도에 이분이 1950년생인데요. 1974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제일 처음에 홍성군청 사무관을 해요. 그런 다음에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한 2년 정도 합니다. 1970년대예요. 박정희 시대죠.
그러면 81년도에 경찰로 지원을 해서 50대 홍성 경찰서장으로 경찰 경력을 출발을 했고요. 재밌네. 예, 그다음에 경찰을 한 몇 년 하다가 미국 LA 한국총영사관 내무영사로 파견 나가서 한 3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돌아와서 1993년도부터 그해 한 해 동안 충북지방경찰청장을 했어요. 이때가 아직 나이가 이분이 이제 1950년생이니까 그거는 꽁충 뛴 건데. 40대 중반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을 가는 경우가 이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정으로 시작을 해서 곧바로 총경 달고 뭐 서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래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충남 지방경찰청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북, 충남을 안 떠납니다. 홍성, 이제 사무관도 홍성에서 하고요. 일찍부터 정치의 뜻을 굳히고 이 경력을 밟았고요. 1995년도에 민자당 충남 청양 홍성 지구당 위원장을 맡습니다. 96년도에 신한국당으로 해서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재선까지 합니다. 98년도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자민련으로 가요. JP가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손잡고 이제 집권당이 됐죠. 연정. 그때 자민련 예, 제1사무부총장, 사무총장 대행 대변인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뒤에는 또 그 2000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도 갔다 오고요. 자민련 원내 총무도 했고요. 예, 그 뒤끝에 2006년도에 충남도지사가 됩니다. 참 이게 그 임기를 안 채우고 2009년 12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기억하시죠? MB 대통령 세종시 수정안. 예, 세종시 수정안 그것 때문에 이거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면서 충남도지사 자리를 던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에 또 출마해서 2013년에 보궐선거 부여청량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되어서 다시 국회로 들어왔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정도가 경력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죠? 막 그냥 들쑥날쑥이네요. 막. 목표가 분명했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사무관 나갈 때부터 완전히 이제 정치의 뜻을 뒀고요. 근데 상당히 다채로운 것 같아요. 막 경찰도 했다가 막 외무 뭐 어디 갔다가 막.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경력 그 코스예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자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예, 지름길 경력 상이에요. 관리를 아주 잘한 분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생활 관리를 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이 지금 떠올랐죠. 이거 여기서 자세히는 안 다룰 텐데요. 병역 문제 일단 있고요. 간단 소개하면 네 가지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오늘 이 시점까지는 네 가지가 문제가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병역 문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차남의 병역 문제. 세 번째는 차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 예. 주로 차남이 문제인데 네 번째는 상속 토지 문제. 이 네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 이완구 지명자, 총리 지명자 본인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희귀 질환으로 인한 보충력 만기 전역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해서 일병제대 방위입니다, 방위. 이게. 근데 희귀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고요. 아니 뭐 발목이 뭐 잘못되고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아드님 둘째 아들 얘기죠? 차남이 지금 34살인데요. 이분이 이제 과정이 좀 재밌어요. 2000년에 징병검사를 받아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제 계속 입대를 미루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004년 10월 달에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그러고요. 2005년 2월에 미시건대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됐다는 진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받아서 같은 진단을 받았고요. 그 뒤에 다시 신검을 받아서 병무청에서는 4급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 그러니까 이 완전 면제를 안 해준 거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내서 다시 세 번째 신검을 받았는데 또 4급을 받았어요. 이제 이 뒤에 다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다시 진단받고 수술받고를 반복하다가 2006년 6월 병무청의 제4차 신체검사에서 마침내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뭐 우리 보통 사람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사유로 5급 판정 병역 면제를 받게 됩니다. 박수. 네, 이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해냈네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이완구 후보 쪽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의혹 해명을 했습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2014년 수술을 받은 지 9년이 지난 뒤에 사진입니다.
이 문제는 수술 받기 전 무릎 상태를 보여주는 MRI 사진 이게 이게 있어야죠. 그때 다 찍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차남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차남한테 18억 원짜리의 시가상당의 토지를 증여했어요. 부인이. 예. 그러니까 그 이왕구 씨 부인이요. 외할아버지 쪽에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구 씨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남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직계 가족 중에는 독립하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재산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증여세를 다 제대로 냈냐?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다루어질 문제고요. 아, 지금 하나 더 남았네요. 네 번째 거는 이제 동생. 본인의 병역 문제, 차남의 병역 문제, 차남의 재산 문제. 마지막이 동생 문제인데요. 동생 이름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그냥, 위반으로 예, 들어갔다는 이모 씨. 음. 예, 2011년 5월 23일 날 대전지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몇 년 안 됐죠. 이때 이완구 씨가 충남도지사 때입니다. 천안의 청당동이라는 지역의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한테 돈을 받았어요.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 로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어요. 충남도 공무원하고 같이. 그래서 이 공무원도 구속되고요. 이 이완구 지사의 동생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도의원도 한 3천만 원 받아서 하나 불구속 기소됐고요. 그래서 그날 유석열 부장검사가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충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권력형 토착비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거든요. 이 아파트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이 1,000억 원대의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충남개발공사가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계약서가 돼 있었고요. 시행사는 예, 계약서대로 충남개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민사소송을 하는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자한테 거액을 받고 굉장히 위험한 사업에 책임을 다 떠맡는 식으로 충남개발공사가 했다. 이렇게 하도록 도지사의 동생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구속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권력형 비리잖아요. 네, 전형적인. 전형적인. 근데 이제 이완구 지사는 자기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 동생이 하는 일에 형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여하튼 도지사 하면서 동생 관리를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조금 더 아마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이게 좀 세네요. 예, 국무총리 되면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도지사만 해도 동생이 몇억 원씩 받고 국가에 폐를 끼치는 이런 걸 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4가지 정도 지금 제기된 쟁점이고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총리가 될 것인가. 이완구 총리가 들어와서 국정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무슨 인사농단 파문이나 이런 것을 잘 수습하고 총리가 국정의 한 축이 되어서 나라 운영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분이 했다는 말들을 딱 들어보면은 사실 뭐 청와대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발언들은 주로 충성 발언이었거든요. 엄청난 충성 발언. 엄청 충성 발언. 지난번에 청와대 밥 먹으러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몇 번이나 각하 계속 그러고요. 예.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죠. 일단 뭐 그 헌법상의 총리, 책임 총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조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제청권이라거나 또는 이제 임명 동의 그 제청권 뭐 이런 걸 행사하는 그런 책임 있는 총리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뭐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본인은 지금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 총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얘기고. 예. 그건 뭐 정흥원 국무총리도 누구든지 그렇지. 저는 그러면은 책무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 지명자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인사하고 같이 됐잖아요. 네. 그 김기춘 실장이 유임됐잖아요. 네. 문고리 3인방도 그냥 그대로죠. 오히려 권한이 더 강화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정홍원 총리가 뭐 대통령 비서실이나 부속실을 하고 의견 다툼을 했다는 얘기는 없었죠.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게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인데요. 이게 총리가 어떤 총리가 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게 결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김기춘 실장이 이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진 교수나 우리 노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비서실장이 누구였죠? 기억 안 나죠? 김기춘이 전에 아니요. 그 저기 누가 허태열 씨였어요. 허태열. 씨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1998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 그 2000년도 총선 때 부산 북강서을에서 노무현 후보하고 붙어서 이긴 사람이었죠. 삼선 국회의원이었고요. 근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예, 기억이 안 나요. 반년 만에 교체됐거든요. 김기춘 실장으로. 이게 왜 그랬을까? 지금 좀 아직도 기억났네요. 예, 생각해 보면 허태열 씨를 가지고는 국정상학이 안 됐던 거예요. 이 허태열 씨는 정치인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선이 굵거나 또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민 지지율이 높아서 독립적인 정치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심부름꾼이죠. 근데 그냥 심부름꾼으로는 청와대도 장악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김기춘 씨가 들어와서 박근혜 체제를 이제 수립한 거거든요. 근데 이 체제가 그냥 있는 조건에서 이완구 씨가 총리가 되었을 때 정홍원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맺은 관계와는 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 이거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책임 총리가 되었나? 실세 총리. 과거의 총리들을 돌아볼 때 제일 유명한 실세 총리가 누가 있었어요? 이해찬. 또요. 하려다 못했고 저기 이해찬 총리가 예. 이회창과 이해찬. 예, 이회창 있었고요. 이해찬 있었고요. 김종필 총리도 있었어요. 그 저 박정희 대통령 때 말고요. 국민의 정부 때. 그때야 뭐 DJ 피아나 일종의 때. 협업 관계였으니까. 그렇죠. 김종필 씨는 유신 때 박정희 체제에서도 총리를 했지만 그냥 그것은 부하 개념이죠. 그렇죠. 장군과 참모 개념이었고요. 진짜 실세 총리를 한 거는 국민의 정부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제 김대중, 김종필 이 커플, 이 조합. 그다음에 김영삼, 이회창 조합. 그다음에 노무현, 이해찬 조합. 이게 우리 현대사 정치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민주화 이후에 말하자면 실세 총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박근혜, 이완구 짝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 어떨까요? 안 될 거예요. 어울려요? 뭐 대통령이 실세인데 또 뭐 실세 총리까지 필요합니까? 근데 되게 그 실세 총리 혹은 책임 총리가 되냐 못 되냐는 두 가지에 달린 것 같아요. 저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첫 번째는 대통령이 권력을 분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권력을 분점할 만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김영삼, 이회창 이 조합이요. 이 조합이 처음에는 이회창 씨가 뚜렷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 정치인들을 막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되면서 인기가 떠가지고 자산이 좀 생기는 상태에서 총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쪽 총리라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국민들 속에서 막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을 분점할 의사가 확실치가 않았어요. 이 조합이 왜 깨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노 대표님? 이회창 씨를 해임했잖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해임했었나? 예, 내쫓았죠. 예, 그때 그 뭐 장관 임명권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정보보고 때문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도 해라. 그 국정원 안기부에서 그때는 안기부죠. 그 뒤에 이제 국가정보원 지금 국정원이죠. 국정원에서 대통령한테 이제 독대 보고 내지 문서 보고를 할 때예요. 수시 보고도 하고 정례 보고도 하고 정보 보고를요. 그때 이회창 씨가 국무총리인데 왜 청와대에 보내는 정보 보고를 국무총리실로는 안 보내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예. 임명제청권과 관련해서도 그 보통 뭐 알아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답니다 이러면 알아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헌법에는 말이지 예. 내가 알기로 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동의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 긁었죠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 문제도 그러하고 정보 보고 문제도 그러한데 인사 문제는 또 헌법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 국정원에서 보내는
이제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정보 이거 대통령한테 보내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추려서 총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추려서 추후에 총리실로 보내줬는데 이회창 총리가 왜 나한테 그거 안 보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YS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나하고 맞먹을래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회창 국무총리는 정치적 자산도 있었고 권력 분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깨진 케이스였고요. 일정 시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실권을 행사하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조합은 이거는 연합을 해서 선거에서 이겨서 권력을 절반 김종필 씨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몫으로 가져간 거라 양쪽 모두가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의지를 약속을 했고 김종필 씨는 자산도 있었고 자산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년 넘게 지속이 되었고요. 결국은 내각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합의해 준 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안 지키려고 그랬다는 이유로 결국 깨고 나가서 연정이 붕괴하면서 이게 끝이 났습니다. 연정이 성립되고 있을 때에는 이 조건 두 가지가 다 아주 잘 맞았던 케이스고요. 세 번째 노무현 이해찬 총리,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이 케이스도 비슷한데요. 이제 우선 노무현 대통령을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책임 총리질을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꾸만 일을 총리실로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있을 때 총리실 인원이 청와대 인원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 역사에서 그랬던 적이 없대는데. 그 이 총리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아주 높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5선 4선 의원에다가 여러 이제 장관 경력이라든가 당에서의 활동 경력 이런 걸로 해서 적어도 정치권 안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한 2년 가까이 실세 총리가 있었고요.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이완구 씨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첫째. 지금 하나만 하네. 이완구 씨는 정치적 지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충청도 차기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기 뭐지 안희정 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키운다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한간에는 이제 그건 오히려 국무총리를 잘 하고 나면 대권 주자로 바로 떠오를 거다. 그건- 친박 대권 주자 양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정부에서 총리해가지고 대권주자로 떠오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물러나는 총리 이름이 뭐였는지도 까먹었거든. 정홍원 아직도 그 사람이 하고 있어서 아니, 이러고 일단 있었거든. 정윤회 아니에요? 예? 정윤회 아닌가? 그러니까. 이완구 씨는 자산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 요만큼이라도 뭐 좀- 구멍가게만한 예, 거라도 구멍가게. 문제는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사실 이 정보보고 때문에 저기 이회창 총리하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정보보고를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국정원의 그 안보 관련 보고를 받다가 총리실에도 보내주냐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대통령 보고 받으시고 나서 필요한 걸 추려서 총리실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보낼 때 똑같은 걸 바로 보내.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 양쪽으로 동시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 분점이거든요. 정보도 분점하는 거예요, 같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이 김기춘 실장의 보좌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와 권력을 분점하겠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웃고 말아요? 아, 그게 궁금하십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결심을 하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일말의 의문이. 슬슬 걱정되네. 예, 저기 하늘에서 저기 별똥별이 떨어져가지고 이 순간에 이 건물을 뭐, 뚫고 우리 그 전부터 이마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도 있죠. 존재하긴 하죠. 알려진 바로는 뭐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다음의 이제 다음으로라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이게 공적 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사적 신뢰 관계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내밀한 정보를 갖다가 주겠냐라는 거죠. 이인자한테. 안 주나? 뭐 이제까지 그 국정 운영해온 지난 2년간의 과정을 보면은 멀쩡한 사람도 곁에 두고 바보 만드는 이제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자, 전망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이제 저는 두 가지 이게 또 뭐 이게 얘기했다가 또 뭐 저주를 했다는 둥 그럴까봐 좀 겁이 나긴 하는데 해도 돼요, 저주가. 해도 돼요? 네, 조금. 네.
조금만 하지. 상스럽지만 않게.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보죠. 우선 이완구라는 인물로 예.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 이분이 충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총리 주제로 국무총리 주제로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였는데 그때 주제로 시도지사 그 관계장관 간담회 이런 걸 가끔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행정하고 중앙행정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면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씩 이런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충남도지사 할 때인데 제가 복지부 있을 때. 그 간담회장에서 총리실에서 만났는데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죠. 거의 깡패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요? 어깨 딱 올려갖고 건들건들하면서 말하는 폼도 주먹 턱 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폭 스타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그리고요 좀 아싸리해요. 아싸리가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말이에요. 네, 일본 말 맞나? 그럼 하여튼 아싸리 하다 우리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맺고 끊고 이렇게 뭐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지사 쌓임 확 버리고 던진 거 나가든지. 이게 뭐 행정도시 그 문제 가지고 던진 거 이런 데서 보듯이 화끈하다 그러죠 그냥. 예, 그 어떤 남자다움을 추구하는 지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마초 지향성이 있네 예,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마초예요. 세련미가 좀 있는 마초라서 이분이 사고를 칠 가능성이 좀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필요하면 이 목표 의식이 젊었을 때부터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 성공. 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갖다 예컨대 내가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만한 건수가 있으면 차라리 그렇지. 던지고 나오는 게 낫죠. 그렇지.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그 정홍원 총리처럼 청와대 김기춘 체제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등과 아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총리직을 수행하면 의전 총리가 돼서 망할 거고요. 총리로서 무언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순간 곧바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은 해피엔딩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근데 저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총리도 현재 정홍원 총리도 그렇고 또 장관들도 대체로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수석까지도 비서실장까지도 그러고 대부분의 수석도 그렇고 이 다 정치인은 아니에요. 네. 뭐 김기춘 실장 뭐 국회의원도 했지만 정치인이라 보기는 힘든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그 이 정치적 쇼맨십이 있는 그걸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정치적 어떤 그 뭐 이 정치력이 있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뭐 이 최초의 어떤 측근 예. 이 아닌가 또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책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좀 좋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역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조용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뭐 사건도 만들고 이렇게 뭐 볼거리도 만들면서 이제 그나 그 공이 이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역할은 그 전보다 전임자들보다는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뭔가 어떤 철학과 신념이 원래부터 있고 음지양지 가리지 않고 돌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지를 주로 양지에서 절대로 양지에서 안 벗어나는 그런 이제 또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정치적으로 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나오겠죠. 그 물러나는 한에서도 그렇게 뭐 충돌까지는 뭐 현재로서는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는 뭐 그 또 그게 있는 동안에 어차피 자연스럽게 사람이 부족한 대권 후보군에는 이제 들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좀 윈윈하는 그러나 뭐 이름이 가르쳐 주듯이 완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완구가 되지 않을까. 덜 구할 것이다라는 거죠. 덜 구. 그러니까 이제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파경이 예정되어 있는 정략 결혼 그 정도로 봐요 저는. 그 노회찬 대표께서는 뭐 그 대통령께서는 뭐 정도까지는 결혼 아니고. 안 하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청문회는 무리 없이 통과하겠죠. 왜냐하면 아니죠. 이것도 이제 좀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원 출신이라서 또 의원들이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런 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돌을 막 집어던지면 그런 국회의원은 공동 우물에 침 뱉는 자로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해요.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나올 거고 언론의 탐사 취재가 있을 것이고 야당 쪽에 대한 제보도 있을 것이고 야당 의원 중에는 또 국회의 책무가 검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드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결국 투표에서 통과하는 건데 그럼 뭐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으니까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뭐 특별하게 막 아주 엄청 경천동지할 정도의 예, 문창극 사태 같은 그런 게 벌어지지 않는 한은 뭐 이제 투표에서 통과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통과해서 총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된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예. 라는 점에서 저는 비관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청취자들 위해서 덧붙이면 국무총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조정이에요. 조정.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은 자체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현업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로 치면 육군본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전투를 하는 건 전부 각 부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를 목표를 정해놓고 작전을 짜고 효율적으로 각자가 맡은 걸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관찰하고 시정 요구하고 조정해 주는 게 국무총리실의 제일 중요한 임무거든요. 네, 그거는 다른 정권 때 그런 거고 현 정권 하에서는 국무총리실이 그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또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그 다 했죠. 국무조정을 다 한 건데 지금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제 그만둘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둘 건데 3년 후에 그만둘 거예요. 네, 그 후임자 아니 막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고 그 후임자가 김기춘 실장과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과 이렇게 국정을 조정하게 되면은 이 뭐 아무리 이완구 그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국무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뭐 그 제2의 정홍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 업무가 원래 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조정 회의라든가 또는 관계장관회의 이런 걸 다 총리가 주재를 해요. 웬만한 거는 전부 다 회의를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홍원 총리는 조정 업무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홍원 총리는 전형적인 대독 총리, 의전 총리였다고요. 대통령 대신해서 가서 이제 축사 읽고 담화문 읽고 뭐 이런 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어서 보고를 받으면 옛날 고건 총리가 그 제일 잘 쓰던 말이었대요. 그게 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게 이제 고건 총리의 스타일이었고 이해찬 총리는 둘 불러놓고 각자 보고해봐. 네가 틀렸네. 이렇게 정리해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조정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이 총리가 있을 때는 이해찬 총리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완구 씨가 총리가 되면 이 총리의 고유 기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과연 뭐가 줄까? 총리가 어떤 판단을 해서 조정해 주는 이런 것들을 부처에서 따라주며 청와대에서 그 후속 조처들을 해줄까? 그런 점이 되게 의구심이 생기고요. 아니 사실 뭐 이 권력이 이원 구조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뭐 십상시 권력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완구 총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아야 될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 걸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정홍원 총리한테 꼭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돼요. 정 총리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곤란하지. 없으면 본인도 없이 살아야지. 예. 여기까지 오늘 타임라인. 그 뭐 저주를 퍼부려는 건 아니고요. 예,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 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이고 어떻게 총리실이 돌아가는가, 청와대와 뭐 관계, 부처와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볼 때 되게 대체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못되라고 꼭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타임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노회찬의 증문즉답. 이번 주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사실 복잡하고 또 민감한 측면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회찬의 증문즉답.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청취자 여러분. 사연캐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기획홍보실 임은성입니다. 오늘의 증문즉답은 네이버 정치카페로 보내주신 평화의 날림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이진의 정치카페를 매우 사랑하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사를리 예부도 총격 사건 이후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총격 사건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종교를 풍자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유진 세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최근 유럽사에서는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잦은 테러 위협으로 반외국인 정서가 심해지고 있어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반이민자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한 현상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는 보수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진단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질문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다른 코너 속에서 또 이걸 다뤘어야 되는 문제인데 질문 고맙습니다. 먼저 이게 하나로 이어지는 질문이지만 두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샤를리 앱도, 이 앱도라는 게 주간지라는 뜻이죠. 위클리, 예, 주간 샤를리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주간 찰리 되겠죠. 찰리 채플린 할 때. 근데 이 테러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그 만평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무슬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에 대한 것 또는 뭐 유대교인에 대한 여러 풍자들도 있어 왔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이건 다른 신앙에 대한 뭐 모욕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논점은 뭔가 하면 원인이 그렇게 갈리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테러로 응징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경우에조차도 그에 대한 응징이나 대응이나 반응이 이 테러로 또는 사람의 폭력을 가하는 살인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 점은 뭐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히 표현의 자유인가 아닌가인데 이건 사실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됐던 그 샤를리 에브도가 발간되고 그 만평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가 있은 직후에 나온 그 다음 주에 나온 샤를리 에브도 여기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 이제 최초로 새로운 만평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샤를리 앱도지가 자신의 어떤 견해를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무하마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모두 용서한다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 만평을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평, 이 두 번째 만평을 게재한 신문이 있고 게재 안 한 신문이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걸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타임즈지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게재 안 한 그 언론사들 보면은 뭐 CNN도 안 했고요. NBC, AP통신, ABC 방송 다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거나 뭐 폭스 뉴스, USA 투데이 같은 일종의 뭐 보수 신문들은 이제 게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신문은 보도하고 어떤 신문은 안 했느냐. 이걸 전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걸 그대로 게재를 했고요. 뉴욕타임즈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민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자료를 일부러 게재할 이유는 없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 표현의 자유가 또 다른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주는 어떤 타격이 몰고 올 파문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걸 또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 좋은데 네. 좀 시체말로 거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나도 샤를리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이제 좀 네. 갈렸잖아요. 네. 노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만약 팻말 든다면 어느 거 드시겠어요? 나는 아메드다. 예. 예, 아메드라는 누군가면은 경관 그날 경관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네. 하나는 사무실 안에서 죽었고 하나는 이제 사무실 밖에서 출동한 경관 한 명이 죽었는데 그 경관이 무슬림이에요. 예, 독실한 무슬림. 독실한 무슬림이고
그래서 그 무슬림은 이런 거죠. 그 문제가 됐던 샬리 앱도의 만평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다가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뭐 이런 어떤 상징으로서의 아메드인데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편입니다. 저는 사실 아메드다는 절충적인 해법인데요. 나는 샤를리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나는 아니다를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풍자를 지나서 어떤 조롱의 단계 이런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그게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프랑스 사회나 유럽에서 무슬림은 소수파잖아요. 그것도 무력한 소수파 아니겠어요? 근데 그 프랑스의 주간지가 그 무력한 소수파의 신앙, 말하자면 그 종교의 창시자 성인으로 추앙받고 신으로 추앙받는 그 인물을 그렇게 난잡한 방식으로 그 조롱하는 이거가 과연 합당한 건가 이게. 물론 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현명한 태도인가 그게. 적어도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컨대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흑인들을 비하하는 만평을 그린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소수파에 대해서 풍자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원래 근데 풍자라는 것이 권력을 향하는 무기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건 풍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폭력이지.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몰라도 힘없이 잘리는 비정규직이나 뭐 백화점에서 지하실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무릎 꿇은 아이들을 조롱하고 풍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거죠. 일단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통해서 나오는 그 표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아니다 들고 싶은 거예요. 나 같으면 그 마호메트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만평을 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일베가 있잖아요. 그래서 몰상식한 그 풍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파를 공격하잖아요. 네. 다. 근데 저는 그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갖다 보장해 주되 단지 그들이 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문제라고 보지. 그러니까 걷다가 대고 막 가서 총을 쏘고 이런 건 정말 흉악한 짓이지만 아니면 또는 뭐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폐쇄한다든지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 뭘 한다라든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무슬림 당사자들, 프랑스 안에 있는 무슬림이나 또는 무슬림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모욕으로 느끼는 게 분명하거든. 또 그것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낀다기보다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인 그 여성이 이것을 억압적인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공격으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 그걸 갖다가 사회적 보편적인 어떤 객관적 기준을 놓고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의 경계선상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특히 이제 이것이 신앙이라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신앙, 종교, 지역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속에는 비하하지 말라는 뜻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왜냐하면 프랑스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볼테르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사실 혁명의 나라란 말이죠. 제 나라 임금의 그냥 목을 단두대서 날려버린 그런 그렇기도 하고 제국주의 나라이기도 해요. 제국주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반성직자주의. 나 이 말을 갖다 프랑스 친구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성직주의가 너무 강해서라는 말에서 그게 뭔가 했는데 성직에 대한 이제 이 종교에 대한 반발감이죠. 이 반발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한 풍자 자체를 자기들이 내세운 그 리퍼블릭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종교가 억압을 엄청나게 그렇죠. 했던 지역이잖아 거기가. 두 번째 이제 이슬람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풍자라는 문화가 굉장히 낯설어요. 게다가 쉽게 말하면 이슬람에서는 그 형상 금지 있잖아요. 성성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형상을 그리지 말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에는 성화가 있어요. 가톨릭에는. 근데 이슬람 성화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죠?
그 아라베스크라고 머스크 하는 같은 거.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무늬만 있지 추상적인 무늬만 있지 형상이 없고 심지어는 이제 알라의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하마드의 형상 자체를 그리는 거 자체가 걔네들한테 금지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그걸 또 풍자까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 정교 분리잖아요. 예, 세속 국가에 세속 살고 있지만 국가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그게 아니라 섞여 있다는 거죠. 신종 국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종교의 일, 정치의 일 이렇게 잘 나눠지지 않는 부분이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예컨대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막 이상한 짓을 했다고 쳐요. 뭐 여자를 어떻게 했고 뭐 재산을 빼돌려 교회 재산을 빼돌려서 자식한테 줬고 일단 쳐봅시다. 근데 그거 비판하면 되지. 그 목사가 뭐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좋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조롱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마호메트를 조롱 대상으로 삼는 거는 무슬림들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예수를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마호메드를 공격한 건 아니라 마호메트를 그 사람들은 등장시켰지. 이슬람 그러니까 잘못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렇지. 맥락에다가 마호메드의 코믹한 형상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를 갖다 공격하는데 만화가가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어휴 쟤네들은 내 말 안 듣는 애들이야. 이런 거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 논쟁이 모독인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복잡해지게 된 게 어차피 결과로서의 어떤 그 테러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옹호할 수 그렇죠.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문제 있다라는 지적이 그렇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표현의 자유를 좀 넘어선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적하는 순간 그래서 그 어찌 보면 그 만평 때문에 테러를 불러일으켰단 말이냐. 그러니까 너 그러면 테러가 잘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뭐 성폭력 하면은 마치 짧은 치마 입어서 성폭력 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 그 지적을 갖다가 마치 짧은 치마 입은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몰아가기도 하지. 몰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거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해서 테러와 관련해서는 뭐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 없이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테러만 규탄하고 넘어갈 거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 어떤 이 문제에 자세를 갖춰야 관련해서 되느냐. 요즘 옛날에 이제 개콘 같은 거 즐겨봤는데 지금 안 보는데요. 난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들 보면서 엄청 불만인 게요. 코미디를 하고 풍자를 하려면 권력 가진 놈, 힘 있는 자를 하라 이거야. 근데 이제 코미디보다도 못생긴 애들. 코미디 같은 회항 사건도 나고 무슨 문고리 권력도 다 사방인 이건 다 내버려 놓고 뚱뚱한 여자, 뚱뚱한 남자, 못생긴 여자, 뭐 돈 없는 거지 이런 거를 전부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코미디를 공중파 방송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이런 미친 나라예요,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비열한 거죠. 그건. 나는 완전히 인권유린이라고 봐요. 그 대학가 해가지고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러면 그 이쁜 여자가 와서 하면 금방 될 텐데 이쁘지 않은데 와서 하는 그런 걸 비웃는 그런 코미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질 코미디가 판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권력 가지고 힘 있는 그런 이른바 다스파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그리운 판국인데 나는 사실 파리에서 나오는 잡지에서 그 무슬림들이 뭐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난좀 실은 이게 그 사실은 이 잡지가 테러를 당해서 유명해졌지 그렇게 인기 있는 잘 나가는 잡지도 사실 아닌 근데 것이고 그런 애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 테러를 보면. 한 건 잘못이지 네, 물론 엄청난 잘못인데 네, 그래도 좀 우리가 특히 소수자들 네.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럼 대충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테러라는 건 뭐 거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테러라는 것은 일단은 배제해야 되는 거고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표현 자체가 모두 다 옳은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고 기준은 뭐냐면 풍자라는 것은 좀 더 힘센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을 향해야지 그보다 힘 없는 자들을 향할 땐 그건 굉장히 비열한 짓이 될 수 있고 그럼요. 비겁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콘만큼 저질이야.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두 번째로 이렇게 뭐 300만 문가 500만 문가 이렇게 이제 추가 발간됐다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이 샤를리 앱도의 그 만평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재한 신문도 있고 게재 안 한 신문도 있어요. 그만큼 고민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신문만 그러니까 다 게재했는데 한 신문만 왜 게재하는가의 이유를 달았어요. 네. 그게 경향신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가 돋보였는데 돋보였죠. 돋보였는데 다른 신문은 그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이는 실제로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은가 봐요. 아니요, 그렇죠. 고민이 근데 없을 것 왜 이 같아. 문제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게 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질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이 네. 이제 뭔가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지금 이제 내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누가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떤 분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플래카드 현수막을 보고서 그 현수막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현수막 내용이 뭔가면은 넘쳐나는 외국인 노동자, 죽어나는 지역 건설 노동자. 이게 이제 구호예요. 현수막에. 어디예요? 광주에. 광주 시내 한복판에. 네. 그리고 양쪽 옆에다가 우리는 일하고 싶다. 광주 전남 지역 건설 현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뭐 어떤 분이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주장을 담은 SNS 그 글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많이 오고 이 질문도 이제 또 그런 외국 노동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 뭐 굉장히 그 방대한 어떤 통계 자료까지 막 그 이 논리의 어떤 근거로 삼아 가지고 글을 써서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의당이 어떤 진단과 해법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아니 뭐 정의당 것까지는 답 안 해주셔도 되고 노 대표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과 제가 뭐 생각이 다를 수가 없는 문제이고요. 문제이고 저는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것이 큰 주요한 어떤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그 국제시장 본분들 뭐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뭐 1,000만이 넘었다 네. 그러는데 그 외국 가서 돈 벌러 얘기잖아. 간 분들 네. 또 서독 가서 돈 벌러 간 분들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가슴 아프고 네. 또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다 가졌던 거 아니에요?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향에 가면은 그렇죠. 그 가족들이 딱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우리 옛날 모습이라는 거죠. 옛날 모습이라는 거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을 잠식한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사업주들은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될 때는 말이 더 쉽게 통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한국 내국인 노동자들을 더 먼저 선택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선택하는 이유는 저임금이 가능하니까. 예. 최저임금 주도 말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저임금 올리고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노동상권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현실이 이렇게 향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부당하게 뭐 저는 지금도 뭐 부당하게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뺏긴다고 보지 않지만 그런 염려도 더 적어지지 않겠는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우리는 해외 교포가 중국이 250만 제외하고도 한 450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700만 명이. 700만 명이 외국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에 비하면 그거 훨씬 적죠. 훨씬 적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도 다 다시 유턴해야지. 다시 유턴해야지 불러들여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논리 좀 그렇다. 좀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은 700만 명씩 보내놓고서 몇십만 명 들어왔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느냐. 그 중국이 200만 통계를 본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70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단기 체류자하고 상사주 재원들 유학생이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원래 중국이나 소련 쪽에 러시아 쪽에 가 있던 우리 교민들은 그 구한 말에 이제 살 길이 없어서 이제 경제 이민 형식으로 그 간도나 이런 데 개척하러 갔거나 아니면 일제의 그런 억압과 수탈에 쫓겨서 할 수 없이 도망쳐서 살 길 찾아 나가거나 이랬다가 못 돌아온 분들이거든요. 일본도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예. 징용 징병 등등으로 해서 갔다가 못 돌아온 분들이죠.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민을 간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50년 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럼 앞으로 5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인데 그 5천만 명의 7분의 1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가 있는 숫자가. 50년 후가 되면 한 절반이 어디 나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이 과거
수십만 년 동안 우리가 조그만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시족 집단 속에서 살아왔다면 지난 몇백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변화는 모든 자연적 경계를 다 허물고 사람들이 뒤섞이는 현상이거든요. 예. 가속적으로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어딘가 이제 길 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의 추세고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흐름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그 뭐 FTA도 이렇게 뭐 상품이 오가고 있잖아요. 예. 자본은 이미 그 전부터 뭐 자유롭게 그럼요. 국경 없이 오가고 있는데 노동력만 못 가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도 어찌 보면 좀 더 자기를 더 대우를 잘해주는 다른 나라 가서 취업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한테 부족한 그 고급 자원이 올 수도 있고 뭐 싼 노동력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고급 인력이 안 오고 단순 노동력이 온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단순 노동력 오는 이유가 뭔가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는 그전에 3D 업종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3D 업종을 갖다가 저임금으로 해서 사람들이 안 가니까 자리가 비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3D 업종을 갖다가 제대로 대우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올 필요가 없죠. 올 필요도 없고 오기도 힘든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노동자라면 국적이 어디든 인종이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것은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갖다가 제대로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노동상권을 갖다 제대로 보장받는 식으로 오히려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이것이 저희 답변입니다. 자, 20년 전에 독일 유학 갔을 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네오나치들 데모하고 예. 그 사람들 데모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네오나치처럼 외국인 아웃슬랜더 나가라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독일인에게 먼저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걸고 완화된 참 거죠. 불쌍해. 외국인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잡혀가니까. 근데 그때 이제 뭐였냐면 그때 그 데모하던 애들이 굉장히 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동독 출신 그때 경제가 안 풀렸을 때니까 그쪽 지역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감한 것은 지금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느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게끔. 그 모든 원인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몰아버리는 거. 눈에 보이는 외국인. 남 탓을 하는 예. 거지 그냥.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 피라미드가 있다라고 하는 고용구조 속에서 피라미드가 있다라고 하는 하층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 경쟁할 정도까지 이제 그 몰린 거죠, 존재가. 그래서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대로 보지 않고 그걸 갖다 의인화시켜서 또 그냥 범인을 찾는 거잖아요, 원인 대신에.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범인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쟤들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랬어. 이거 항상 이물질. 이거잖아요, 왜. 그래서 찍는 건데 그런 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와 다르게 생긴 어떤 존재, 아직 좀 낯선 존재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네,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인류가 오랫동안 이미 나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이 확인한 아는 얼굴, 친숙한 얼굴에 대해서는 나도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게 무조건 이익이고 그렇죠. 그 상대가 어떤지 잘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는 일단 적대적으로 경계를 갖고 임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 낯선 것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이익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자 안에는 낯선 것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성의 그래서- 힘으로 예. 논리적 사유로 이렇게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교육이고 뭐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생물학에서 사회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이종교배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문화라는 것도 사실 중국 문화 없었으면 힘들었고 그렇지. 또 일본 문화도 상당히 한국 문화가 상당히 많이 간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또 외국 문화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나의 문화가 고립돼가지고 발전할 수 없는 게 또 그 현상이잖아요. 인류 역사 자체가 생물학적 문화적으로 보면 잡종화의 역사예요. 잡종화의 역사니까. 이 잡종화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것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면 저는 언젠가는 지구촌 개념, 인류라는 관념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인간 숫자가 지금 개체 수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00년, 200년 지나가면
지구 환경과 양립 가능한 수준으로 인구 규모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어쨌든 뭐 이 문제는 사회학적 필연성과 아니, 얼마 잡종화를 전에 위한 생물학적 본능, 이질적인 된 거부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리아로 넘어간 걸로 좀 알려진 IS에 가입한 뭐 예. 김모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페미니스트가 싫다. 저는 거의 같은 거라고 봐요. 뿌리는. 예.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그 페미니스트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 같으면 싫다고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 자기하고 이익이 충돌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뭐 지역이 다르다 출신지 따지는데도 그 저 밑에 내려가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임의로 설정해놓고 적대시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아이들 통합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사회의 통합이. 그랬을 경우에 그나마 자기가 우월성을 유지했던 게 생물학적 우월성이거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남성의 너무 우월성. 날카롭게 비판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그것마저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적대감으로 나타났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저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야무지게 그 논평하지는 말자고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예. 아예 그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래요. 또 책임이 있고 그런 구조에 우리 대해서. 진보 정당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낯선 것에 대한 적대감, 적대적 정서 이런 것이 표출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 좋은 거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자연주의 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있는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본능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무슨 유전자의 독재에 그냥 따라다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안에 이러한 정보가 각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전자의 독재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든지 우리들의 사유의 힘으로 연대의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인간의 진화죠 그게. 네. 그거야말로 이제 인간이 이제 동물에서 같이 시작했다가 이만큼 차이를 보이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근데 노력을 그런 일부라고 의미에서 봐야지. 참 그 새누리당에서 이재스민 의원을 채간 거는 참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예. 왜 그 생각을 못했냐라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자기 제품이 신통치 않아도 디스플레이를 잘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어요. 이 그렇죠. 중요한 거지. 네. 쇼윈도우를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네. 노회찬의 정문즉답 질문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질문 또 골치 아픈 질문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